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아우라그룹 강 회장의 고택 응접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대한민국 유수의 재벌가 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뽐내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자리의 주인인 강 회장의 유일한 손자이자 아우라그룹의 후계자 강민준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서아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다른 아가씨들이 미술과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강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아는 오직 자신의 앞에 놓인 딸기 케이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그랗고 순진한 눈은 세상에 어떤 근심도 담고 있지 않은 듯했다. 이세오와 양. 마침내 강 회장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아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 작은 크림이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가씨들의 입가에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네네, 할아버님, 서아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강 회장의 눈썹이 희미하게 꿈틀거렸지만 그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서아 양의 취미는 무엇인가? 케이크 먹기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예쁜 디저트 사진 찍기요. 어허, 그렇군. 그럼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거요. 응접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아의 부모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고 경쟁자들은 더 이상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저렇게 머리가 텅 빈 여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끼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바로 그때 응접실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강민준. 그가 들어서는 순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타인을 압도하는 냉정한 카리스마.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짜증이 어린 눈으로 방 안을 훑었다. 다들 모이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왔느냐 민준아. 강 회장이 손자를 맞았다. 여기 있는 아가씨들을 보거라. 내 아내가 될 사람을 네가 직접 골랐으면 해서 불렀다. 민준의 시선이 아가씨들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어필하려 했다. 그의 눈은 야망과 계산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권력, 명예 혹은 돈. 그는 그런 여자들에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이서아에게 닿았다. 그녀는 유일하게 그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새 새로 가져온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작은 포크로 조심스럽게 떠먹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민준의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이 이루어졌다. 제요 여자들 모두가 상어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권력을 탐하겠지. 하지만 저 여자, 그의 시선이 다시 서아에게 향했다. 제요 바보, 저 여자는 무해하다. 내 일에 간섭하지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을 거다. 그저 인형처럼 조용히 케이크나 먹겠지. 완벽한 방패막이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제요 여자. 그가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켰다. 저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응접실은 충격으로 정지했다. 서아는 자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만 끔뻑거렸다. 코끝에는 방금 막 묻은 초콜릿 크림이 점처럼 찍혀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놀라움과 황홀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고 다른 경쟁자들은 분노와 불신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가장 어이없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주는 자신의 약혼녀가 된 서아와 잠시 독대했다. 그는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규칙은 3가지다. 서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내 서재에 들어오지 마라. 둘째, 내 일에 대해 묻지 마라. 셋째, 내게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아내로서의 애정, 남편으로서의 관심, 그 무엇도. 그의 말은 비수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닌 집에 들여놓는 애완동물이나 가구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케이크는
얼마든지 먹게 해주지. 네, 세화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와, 신난다. 민주는 그녀의 단순한 반응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머리가 나쁘다고 그래서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차갑게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응접실에 홀로 남은 서아. 그녀는 잠시 동안 그가 사라진 계단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서 해맑은 미소가 사라졌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의 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방금 전의 만남을 머릿속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복기했다. 강 회장.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늙은 여우. 나를 선택한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쟁자들, 전형적인 상류층의 오만함과 야망. 이들은 앞으로 나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민준,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말을 떠올렸다. 완벽한 얼음 왕자, 그는 나를 완벽한 바보로 보고 있다. 내가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약점이지. 그녀는 자신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던 강민준의 아내가 되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 그녀의 진짜 목적.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그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것은 바로 아우라 그룹의 바이오 연구소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민준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다. 가하면은 성공적으로 썼어. 채 오르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케이크를 보고 기뻐하던 단순한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판에 막 발을 들여놓은 냉철한 승부사의 얼굴이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소아. 그녀의 조용하지만 위험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계약서의 내용처럼 건조하고 단순했다. 이소아의 새로운 삶은 거대한 세장 속에서의 완벽한 영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케이크만 좋아하는 바보 아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는 커다란 거실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어린이 만화 채널을 보았다. 그녀의 앞에는 언제나 저택의 파티시에가 만든 달콤한 디저트들이 놓여 있었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그녀를 어린 사모님이라 부르며 한심하다는 듯한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사모님, 오늘 간식은 초콜릿 퐁당과 마카롱입니다. 와, 정말요, 최고예요. 서아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이런 순진한 반응은 그녀가 정말로 머리가 나쁘고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민준의 사촌이자 아우라 그룹의 이사인 최유라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다. 형님도 참 취향이 독특하시지. 저런 케이크만 아는 바보를 아내로 들이다니. 유라는 서아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하녀에게 말하곤 했다. 어머, 새언니, 만화 재밌으세요. 그렇게 유치한 것만 보니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닐까요? 서아는 그런 유라의 조롱에 그저 헤헤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다. 유라 아가씨도 같이 볼래요. 이 만화에 나오는 토끼가 정말 귀여워요. 그녀의 이런 동문서답과 천진난만한 반응은 유라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상대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으니 괴롭히는 재미조차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그녀의 방에 홀로 남게 되면 서아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녀는 낮 동안 모았던 모든 정보들, 고용인들의 대화, 집안의 구조, 가족들의 역학관계를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숨겨둔 소형 태블릿으로 아우라 그룹의 주가 변동과 최신 뉴스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최종 목표인 아우라 바이오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한 계획을 한 단계씩 치밀하게 세워나가고 있었다. 한편 강민주는 자신의 뭐랄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저 할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유치한 행동들은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적어도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럼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그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 점 하나만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무관심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 새로 출시할 친환경 자동차의 글로벌 부품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렸지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밤샘 작업으로 피곤한 얼굴이었고 서아는 평소처럼 포크로 팬케이크를 쿡쿡 찌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놀고 있던 서아가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블록으로 복잡하고 기이한 형태의 길을 만들었다. 우와, 보세요. 이렇게 길을 만드니까 자동차들이 하나도 안 막히고 쌩쌩 달려요. 그녀는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자신이 만든 길 위로 굴리며 혼자 신나서 소리쳤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침부터 저 유치한 소음이라니.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가 만든 블록 구조물에 닿는 순간 그의 뇌가 번개라도 맞은 듯이 멈췄다. 서아가 만든 길은 중앙 집중적인 물류 허브를 거치지 않고 여러 개의 거점을 통해 부품을 분산시켜 공급하는 탈중앙화 물류 네트워크, 모델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그가 며칠간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이었다. 아, 연이겠지.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런 바보가 이런 복잡한 개념을 알 리가 없었다.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 우연히 자신의 고민과 맞아떨어졌을 뿐이라고 그는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만든 블록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 균열은 몇 주 뒤에 일어났다. 이번에는 새로 론칭할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팅이 문제였다. 자연주의, 친환경 같은 진부한 컨셉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다. 그는 새롭고 강력한 슬로건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그는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고 서아는 소파에 누워 어린이용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는 과정이 나오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한 톨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숲의 약속을 품고 있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서아가 박수를 치며 그 말을 노래처럼 따라 불렀다. 작은 씨앗, 커다란 숲, 작은 씨앗이 커다란 숲이 된대요. 그녀의 순진한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작은 씨앗이 품은 거대한 숲의 약속. 민준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완벽했다.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브랜드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강력한 스토리였다. 그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는 우연에 놀랐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애써 그것이 우연일 뿐이라고 자신을 타이르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강 회장과의 바둑 대결에서 일어났다. 어느 주말 오후 강 회장은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러 바둑을 두자고 제안했다. 사야가 바둑 둘 줄 아느냐? 아니요, 처음 봐요. 돌멩이가 예쁘네요.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준 역시 할아버지가 저 바보를 데리고 무슨 소일거리를 하시려는 건가 생각했다. 서아는 정말로 아무렇게나 두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바둑의 정석이나 규칙을 전혀 무시한 채 이리저리 돌을 놓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아무렇게나 놓은 돌들은 절묘하게 강 회장의 수를 방해하고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결국 그날의 대국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무승부로 끝이 났다. 대국이 끝나자 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 참으로 물건일세. 아주 재미있는 아이야. 강 회장의 눈빛은
그저 손주 며느리를 귀여워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흥미로운 빛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지난 몇 주간의 거실과 식당의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녀가 만들었던 블록 구조물, 그녀가 노래처럼 불렀던 다큐멘터리의 대사,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바둑대국. 그는 영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아주 찰나의 순간, 케이크를 향해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순진하고 텅 비어있던 표정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준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차갑고도 흥미로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무해한 인형인 줄 알았더니 능숙한 거짓말쟁이였군. 그는 배신감 대신 아주 강렬한 흥미와 호기심을 느꼈다. 이 재미없는 계약 결혼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바비에와 까하, 보살, 바보 아내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강민준의 의심이 싹트는 동안에도 최유라의 이서아에 대한 경멸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녀의 눈에 이서아는 머릿속에 온통 케이크와 만화 생각뿐인 이용 가치가 높은 완벽한 바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바보를 이용해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인 강민준에게 치명타를 날릴 계획을 세웠다. 아우라 그룹은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수조 원이 걸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 그리고 최유라는 바로 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릴 생각이었다. 사혜 언니, 요즘 오빠랑은 좀 어때요? 어느 날 오후 유라는 평소와 달리 아주 다정한 얼굴로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예쁘게 포장된 마카롱 상자까지 들고 있었다. 민준 오빠가 워낙 무뚝뚝해서 새언니가 고생이 많죠. 제가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게 좀 도와줄게요. 서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우 같은 여자가 또 무슨 꿍꿍이일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말요? 어떻게요? 유라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서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민준 오빠가 사무실에 두고 간 거예요. 그녀가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내일 아침에 있을 스마트시티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파일이래요. 새언니가 오늘 밤에 몰래 오빠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면 오빠가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허술하고 유치한 함정이었다. 서아는 민준이 자신의 서재에 그 누구도 심지어 할아버지인 강 회장조차 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라는 이 USB를 통해 프로젝트를 망치는 동시에 서아와 민준의 사이를 이간질할 속셈이었다. USB 안에 든 파일이 무기겠군. 서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와, 정말요?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다니 고마워요. 유라 아가씨. 그녀는 마치 대단한 상이라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USB를 품에 꼭 안았다. 그날 밤 서아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장한 스파이처럼 살금살금 2층으로 올라갔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민준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계산하에 이루어진 연기였다. 그녀는 서재로 향하는 복도 중간에서 마치 발이라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오렌지 주스잔이 정확하게 USB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어떡해. 서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소리쳤다. 그녀의 비명소리에 근처에 있던 하녀가 달려왔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망가뜨렸어요. 흐앙 유라 아가씨가 오빠 갖다 주라고 한 건데 나 이제 어떡해요? 그녀는 흠뻑 젖은 USB를 들고 발을 동동 굴렀다. 완벽한 연기였다. 서아는 울먹이며
거실에 있는 공용 노트북으로 달려갔다. 고쳐야 해. 내가 고쳐야 해. 그녀는 주스에 젖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몇 번의 에러 메시지가 뜨더니 간신히 파일 하나가 열렸다. 스마트시티 최종 예산안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었다. 서한은 파일을 열어보고는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숫자들이 다 이상해졌어.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울먹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했다. 그녀는 빠르게 파일을 스캔했다. 유라의 계략은 생각보다 정교했다. 예산안의 항목별 금액을 교묘하게 부풀려 전체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중요한 계산 수식 몇 개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려 보고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대로 제출했다면 아우라그룹은 탐욕스럽고 무능한 기업으로 낙인 찍혀 입찰에서 탈락할 것이 뻔했다. 서한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마구잡이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당황해서 아무 키나 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망가진 수식을 순식간에 복원했고 부풀려진 예산 항목들을 현실적인 수치로 되돌려 놓았다. 심지어 기존의 예산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비용 구조로 재설계하기까지 했다. 몇 분 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워진 예산안을 깨끗한 새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모든 접속 기록과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녀는 새 USB를 들고 울먹이는 얼굴로 민준의 서재 문 앞으로 갔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김 집사에게 그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집사님, 제가 실수로 주스를 쏟아서 원래 USB는 고장 났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파일을 새로 저장했어요. 이거라도 오빠 책상 위에 좀 전해주세요. 흑흑. 김 집사는 민준의 비밀 지령에 따라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가 내민 새 USB를 받아들었다. 서재 안강민준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포커페이스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흥미롭게 빛나고 있었다. 김 집사에게서 건네받은 USB. 그는 그것을 자신의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할 말을 잃었다. 파일 안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예산안이 들어있었다. 그가 이끌던 TF팀이 몇 주간 만든 초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보고서였다. 그는 CCTV 화면을 되돌려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던 모습을 다시 확인했다. 마구잡이로 보였던 그녀의 손놀림은 사실 현란한 연주에 가까운 전문가의 타이핑이었다. 이제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입가에 떠올랐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다음 날 스마트시티 사업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 현장. 최유라는 강민준이 어떤 망신을 당할지 기대하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무대에 오른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아가 수정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완벽했고 그가 제시한 예산안은 모든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큼 훌륭했다. 결과는 아우라그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유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심어놓은 스파이 프로젝트 팀의 박 부장이 갑자기 감사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서아가 거실 노트북에서 파일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 그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몇 번의 로그인 에러가 서버에 기록되었고 그것을 수상하게 여긴 민준의 보안팀이 파일의 출처를 역추적하여 최초 작성자인 박 부장을 찾아낸 것이다. 박 부장은 모든 것이 최유라 이사의 지시였다고 자백했다.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부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완벽하게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녀는
멍청한 올케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의 몸을 떨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주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계약 결혼이 결정되던 날 케이크를 먹으며 바보처럼 웃고 있던 이서아의 사진이었다. 그의 차가웠던 호기심은 이제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선 그녀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아주 깊고 위험한 독점욕이었다. 이세호아. 그가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이라는 게임 아주 마음에 들어. 최유라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른 후 강민준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는 저택의 모든 사람들을, 특히 최유라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아내와 좀 더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그는 늘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내가 아직 이 집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으니 남편으로서 돕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럴싸한 이유였지만 그동안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의 태도를 생각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다. 최유라는 저 바보 같은 계집이 오빠에게 무슨 꼬리를 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분노에 찬 눈으로 서아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서아는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포크로 소시지를 찍으며 와 정말요 신난다 라고 외칠 뿐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발아래 보자 네 바보 안에 길들이기 아니 바보 안에 탐색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선물들은 다른 재벌가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는 다이아몬드나 명품 가방이 아니었다. 이건 뭐예요? 서아는 자신의 방을 가득 채운 거대한 곰 인형들을 보며 물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민주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정판 캐릭터 피규어 세트, 세상의 모든 젤리를 모아놓은 듯한 과자 선물 세트, 그녀가 즐겨보는 만화 캐릭터 상품들을 사다 주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했다. 그녀가 이런 유치한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비싸고 값비싼 것을 요구하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그녀는 곰 인형을 껴안고 뒹굴었고 젤리를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보석이나 돈을 탐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어린아이를 연기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주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지. 그의 말에 저택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일밖에 모르던 웃는 모습 한번 제대로 보인 적 없던 얼음 왕자가 자신의 바보 아내를 데리고 사람이 가장 많은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정말로 롯데월드로 향했다. 민주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아의 손에 커다란 솜사탕을 들려주고 그녀의 머리에 우스꽝스러운 토끼 머리띠를 직접 씌워주었다. 우와, 토끼다 토끼. 서아는 머리띠를 만지며 신나게 방방 뛰었다. 그들은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다. 다정한 남편과 철없는 아내.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모든 행동과 표정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그녀의 영희 속에서 진짜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 서아 역시 그의 이런 갑작스러운 친절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사건은 회전 목마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일어났다. 한 남자가 인파에 떠밀리는 척하며 민준에게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도청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표는 민준의 코트 주머니에 저것을 몰래 넣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전문가의 소행이었다. 민준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할 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서아는 보았다. 그녀의 뛰어난 동체 시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남자의 미세한 손놀림과 그의 눈빛에 스치는 목적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행동했다.
그녀는 마치 발이 꼬이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몸짓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끈적끈적한 솜사탕이 정확하게 남자의 손과 코트를 향해 날아갔다. 어머나, 내 솜사탕. 소아가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남자는 순식간에 끈적한 설탕 범벅이 되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는 당황한 얼굴로 욕설을 내뱉으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실수였다. 그녀의 넘어지는 동작, 솜사탕이 날아간 각도.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그것은 바보의 실수를 가장한 천재적인 방어 기술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아내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을 받은 고수였다. 어쩌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보낸 비밀 요원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차가웠던 호기심은 이제 경외감과 감탄, 그리고 그녀에 대한 강력한 보호 본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 위험한 여자에게 흥미를 느끼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민주는 말이 없었지만 서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해져 있었다. 당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꽤 덤벙거리는군. 서아는 그저 헤헤, 죄송해요 라며 바보처럼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단순히 솜사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택에 도착했다. 서아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민준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소아 씨. 그가 처음으로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조심해. 그것은 경고이자 선언이었다. 나는 알고 있다는. 서아의 해맑았던 가면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눈이 그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게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편이 그녀를 지키는 어둠 속의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아는 자신의 기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자신의 정체에 접근해오고 있다는 사실에 짜릿한 긴장감을 느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소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강민준이 그녀를 막아섰다. 잠깐 나 좀 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자신이 그토록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2층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첫 번째 규칙을 깨뜨린 것이다. 오래된 규칙은 이제 소용없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서재는 어둡고 위압적이었다. 거대한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이곳은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성역이자 그의 머릿속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맞은편 의자에 앉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주는 변죽을 울리지 않았다. 그는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계속 연기할 생각이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던졌다. 물류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줬던 당신의 레고 블록 구조물. 친환경 화장품의 완벽한 슬로건이 되었던 당신의 혼잣말. 할아버지를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냈던 당신의 우연한 바둑 실력. 그리고 오늘 놀이공원에서 날 노리던 놈을 막아냈던 당신의 실수까지. 그는 차갑게 웃었다. 우연은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 이소아 씨. 이제 그 바보 같은 가면은 벗어. 진실을 말해.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더 이상 영희는 통하지 않았다.
서한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차가운 남자 안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 본명은 이서아가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리숙하지 않았다. 차분하고 지적인 그녀 본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실은 미국 월가에서 최연소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날렸던 금융분석가였다는 사실. 하지만 거대 자본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만 했다는 과거. 그리고 그녀가 이 집에 들어와야만 했던 진짜 이유.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민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아주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치료법이 없는 병이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철 같던 그녀의 가면이 동생의 이야기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아우라 그룹의 바이오 연구소. 그곳에서 제 동생의 병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연구 데이터는 그룹의 최고 기밀이었죠. 외부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이 집에 들어와 그 연구소에 접근해서 제 동생을 살릴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제가 당신을 속인 거 알아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요. 그러니 제발 그 연구만은 멈추지 말아주세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릎을 꿇기 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충격, 그녀의 용기와 지성에 대한 감탄, 그리고 그녀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깊은 연민.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보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을 속인 사기꾼으로 볼 수 없었다. 마보로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부드러웠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처음부터 내게 왔어야지. 왜 혼자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새로운 계약을 하지.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종이로 된 계약서가 아니라 당신과 나 우리 둘 사이의 계약을.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야. 당신의 그 비상한 머리로 내가 이 회사 안의 적들을 모두 물리치는 것을 도와. 그 대가로 나 강민주는 아우라 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 동생의 치료법을 찾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하지. 바이오 연구소의 모든 데이터는 이제부터 당신의 것이야. 서한은 그의 제안에 충격을 받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처벌하는 대신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은 서툴지만 따뜻한 위로와 보호의 포옹이었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오랫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더 이상 가짜 부부도 서로를 탐색하는 적도 아니었다. 그들은 비밀과 목표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제부터 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당신의 가족들,
그리고 내 숙부까지도. 당신은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할 필요 없어.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공주처럼 보호받기만 하면 돼.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하는 첫 번째 진짜 약속이었다. 서재 안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그들을 둘러싼 어둠과 맞서 싸울 것이다. 아우라 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거대한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탐욕 그리고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의 중심에는 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 앞에 서서 강민준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회사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역설했다. 강민준 회장님께서 최근 수주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겉보기에는 화려한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조작된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보고서는 프로젝트가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혔으며 이 모든 것이 강민준 회장의 독단적이고 무모한 경영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수한 전문가들의 소견을 덧붙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은 회장님께서 최근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회사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이서아를 겨냥했다. 따라서 저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민준 회장의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제가 의장 대행을 맡아 이 위기를 수습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가 매수해둔 몇몇 이사들이 즉시 동조하며 박수를 쳤다. 다른 중립적인 이사들 역시 그녀가 제시한 그럴싸한 증거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의는 그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강민준은 회의 내내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을 유라는 패배를 인정한 나약함이라고 착각했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려 할 때였다.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력했다. 투표하기 전에 그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또 다른 분석 보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저의 아내이자 제 가장 신뢰하는 전략자문인 이서아 씨의 보고를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이서아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케이크나 좋아하는 바보 소녀가 없었다. 날카롭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파워 수트를 입고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망연자실하게 쳐다보는 최유라를 지나쳐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 시스템에 연결했고 거대한 스크린은 그녀가 준비한 화면으로 바뀌었다.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라 그룹 회장 전략 자문 이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명료했으며 지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부터 최유라 이사님께서 제기하신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씩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프로젝트의 실제 재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데이터는 프로젝트가 재정난은커녕 예상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상치 못한 재정난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최유라가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비밀리에 설립한 여러 개의 유령 회사 명단과 그 회사들로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났다. 돈의 흐름은 정확하게 그녀의 개인 비자금 계좌를 향하고 있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서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가 매수한 전문가들에게
뇌물이 건네지는 순간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유라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들이 한낱 사기꾼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최유라 이사님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회장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한은 마지막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유라가 스마트시티 자회사 하나를 고의로 부도 처리한 뒤 해외의 위장 회사를 통해 헐값에 인수하여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전체 계획도였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라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그때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언팀. 그의 차가운 한마디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히스테리를 부리는 최유라와 그녀의 핵심 공모자 몇 명의 팔을 붙잡아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한은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회의실은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사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단상 위로 올라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그녀를 그저 사랑하는 눈빛으로만 본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왕국을 구해낸 위대한 여왕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가면을 쓴 신부는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을 쓴 여왕이 되었다. 최유라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후 아우라 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강민준은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 이소아가 함께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바보 공주인 줄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가면을 쓴 천재 전략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본 냉정한 재벌 3세와의 동맹과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 같았고 이소아는 순식간에 모든 여성들의 새로운 워너비로 떠올랐다. 강민준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즉시 아우라 바이오 연구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서아의 동생 민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 TV팀을 꾸렸다. 그는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연구원들을 서울로 불러 모았다. 서아는 이제 더 이상 몰래 정보를 훔쳐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동생의 치료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 몇 달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연구팀이 마침내 민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민우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서아는 비로소 평생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아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저택의 거대한 정원을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명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흰색 장미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그는 오케스트라를 불러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연주하게 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아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주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고 반짝이는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소아 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지만 나는 이제 당신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됐어. 당신은 내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겠어.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평생 당신을 공주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해줘. 서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밤하늘에서는 화려한 불꽃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진짜 결혼식은 그렇게 둘만의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열렸다. 시간이 흘러 서아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이자 남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의 지혜와 민준의 결단력이 합쳐지자 아우라 그룹은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에만 빠져 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케이크를 좋아했고 민준은 세상의 모든 맛있는 케이크를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공주처럼 대했다. 그녀가 웃으면 그의 세상도 웃었고 그녀가 행복하면 그의 세상도 행복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민우가 정원에서 강아지와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서아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속이려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결국엔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민준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웃었다. 나야말로 바보 같은 인형인 줄 알고 들였다가 내 인생 전부를 저당 잡혔지. 그의 말에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성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얼음성이 아니었다. 사랑과 웃음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진짜 집이 되었다. 가면을 쓴 소녀는 마침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왕자를 만나 영원히 행복한 공주가 되었다. 쨍한 햇살이 명성고등학교 2학년 7반 교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춤추는 것을 선명하게 비췄다. 하지만 교실 안의 공기는 햇살의 따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 무게의 중심에는 한지훈이 있었다. 한지훈.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의 정적을 갈랐다. 담임이자 수학교사인 김미영 선생이었다. 그녀는 얇은 금태 안경 너머로 지훈을 쏘아보며 손에 든 시험지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 가벼운 몸짓에도 불구하고 시험지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위태롭게 보였다. 이번 수학시험 18점. 반 평균이 72점인데 어떻게 18점을 맞을 수가 있지? 일부러 이렇게 풀기도 힘들겠다. 넌 우리 반의 명예를, 아니 이 명성고의 명예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어. 김 선생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특히 교실의 왕처럼 군림하는 박태민과 그의 무리들이었다. 태민은 보란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배를 잡고 웃으며 지훈을 향해 입모양으로 패배자라고 속삭였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꺼운 뿔테 안경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린 채 책상 위에 낡은 무늬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다. 반항도 변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이 교실에서 한지훈은 성적 최하위 존재감, 제로 놀림과 경멸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소년이라 불렀다. 그 편이 상처를 덜 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학부모님께도 연락드려야겠으니까. 김 선생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억압적인 공기는 학생들의 소음과 함께 흩어졌다. 아이들은 335 짝을 지어 매점으로 달려가거나 다음 수업 준비를 했다. 지훈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다. 복도를 지나가던 박태민이 마치 실수인 척 지훈의 책상 모서리를 발로 찼다. 균형을 잃은 책상 위에서 필통과 책 몇 권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어이구 미안.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있는 줄도 몰랐네. 태민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그의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흩어진 학용품을 주워 담았다. 그의 손가락 끝에 달아빠진 연필 한 자루가 잡혔다. 그는 그 연필을 쥔 채 잠시 멈칫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눈은 18점짜리 수학 시험지를 가진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시면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다시금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 않는 소년으로 돌아와 묵묵히 제 할 일을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길고 외로웠다. 화려한 학원 버스들이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거리를 채웠지만 지우는 그 풍경에 속하지 못했다. 그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향해 터벅터벅 걸었다. 엘리베이터의 고장 안내문을 보고 망설임 없이 14층까지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오르는 규칙적인 발소리는 그의 유일한 친구 같았다. 다녀왔습니다. 텅 빈 집에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맞벌이를 하셨고 저녁은 늘 식탁 위에 홀로 놓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작고 낡은 방. 창문 하나와 책상 침대가 전부인 단출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방의 한쪽 구석에는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있었다.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세 대의 모니터와 고사양의 본체,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키보드와 마우스였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의 전원을 켰다. 웅하는 낮은 소음과 함께 모니터들이 차례로 켜지자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어둡고 칙칙했던 공간이 수많은 데이터와 코드가 흐르는 디지털 세계의 중심부, 즉 조종실로 변모했다. 그는 익숙하게 손을 놀려 여러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다. 아이디 입력란에 그가 타이핑한 것은 한지훈이 아니었다. 닉스, 그리스 신화 속 밤의 여신. 모든 것을 숨기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엔터키를 누르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다. 어둡고 복잡한 인터페이스의 포럼과 채팅창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명성고의 왕따 한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 닉스가였다. 기업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 거액의 보상금을 받거나 다른 해커들이 몇 주간 매달려도 풀지 못한 암호를 단 몇 시간 만에 풀어내는 천재. 그의 IQ는 180이었지만 학교에서는 그 천재성을 20점 미만의 시험지 뒤에 철저히 숨겼다. 닉스 왔군. 실리콘밸리의 퀀텀 리프사에서 의뢰가 들어왔다. 자기들 차세대 AI의 방어벽을 뚫어보라는군. 성공 보수는 $50,000다. 관심 있나? 사이페어라는 아이디를 쓰는 동료 해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50,000. 그의 부모님이 몇 달을 꼬박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학교에서 그를 경멸하는 아이들과 선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패배자라고 부르는 소년이 모니터 뒤에서 전 세계의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두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그의 손놀림은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그의 손가락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타타탁 타타타탁. 규칙적이고 경쾌한 타건음이 어두운 방을 채웠다. 그것은 세상의 부조리와 편견에 맞서는 그만의 언어이자 유일한 해방구였다. 퀀텀 리프라. 재밌겠군. 관련 자료를 보내줘. 답장을 보낸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안경 아래 반사되어 번뜩였다. 화면에는 수천 수만 줄의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코드들은 학교의 수학 문제처럼 정해진 답이 없었다. 오직 논리와 창의력 그리고 집요함만이 유일한 열쇠였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의 성적표나 가정 환경을 묻지 않았다. 오직 실력만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는
왜 이런 이중 생활을 하는 걸까?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과거 그의 재능이 의도치 않게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그는 깨달았다. 평범함은 가장 안전한 방패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를 감추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관찰하기로 했다. 사람들의 위선, 욕망, 편견.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는 그 모든 것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하지만 때때로 그 방패 뒤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박태민의 경멸에 차한 얼굴, 김 선생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바닥에 흩어졌던 자신의 학용품을 주워 담던 비참한 순간이 떠올랐다. 지우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퀀텀 리프사의 방어벽 구조도가 화면에 펼쳐져 있었다. 철옹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완벽해 보이는 구조 속에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시스템에는 약점이 존재한다. 사람도 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공격 지점을 설정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오늘 밤 보이지 않는 소녀는 사라지고 어둠의 심연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닉스가 깨어난다. 세상은 아직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세상을 향해 자신의 발톱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아직은. 다음 날 학교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훈을 맞았다.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무관심과 희미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김미영 선생은 수업 시간에 보란듯이 그를 무시했고 박태민 무리는 그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이 18점이라는 숫자를 반복하며 낄낄거렸다. 지훈은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훈아, 점심시간에 소란스러운 급식실을 벗어나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밝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서준이었다. 2학년 7반에서 유일하게 지훈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말을 걸어주는 친구. 서준은 운동을 좋아해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가졌고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다.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인기가 좋았다. 그런 서준이 어째서 반의 최하위인 지훈과 어울리는지는 모두의 미스터리였다. 오늘 급식 완전 별로지 않냐? 난 그냥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 먹으려고. 같이 가자. 서준은 지훈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만의 아지트는 옥상이었다. 명성고에서 옥상은 공식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이었지만 낡은 자물쇠는 조금만 힘을 주면 금방 열렸다. 소음과 경쟁으로 가득 찬 학교에서 유일하게 고요가 머무는 곳이었다. 둘은 옥상 바닥에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었다. 서준은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어제 본 축구 경기 이야기, 새로 나온 게임 이야기, 그리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은 웃기는 실수담까지. 지훈은 대부분 말없이 듣기만 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는 서준의 활기찬 에너지가 자신의 차가운 세계를 조금이나마 데워주는 것을 느꼈다. 아, 맞다. 지훈아, 너 이번 주말에 뭐해? 우리 학교에서 하는 과학 경진대회 있잖아. 내가 만든 로봇 마지막 테스트 좀 도와주라. 너 기계 같은 거 잘 보잖아. 서준은 자신이 정성껏 만든 작은 로봇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복잡한 회로와 모터가 얽혀있는 모습이었다. 그냥 조금 기본적인 원리는 아니까. 지훈이 드물게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번 서준의 로봇이 오작동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모터의 과부하가 아니라 전력 분배 회로의 비효율적인 설계에 있다는 것을 한눈에 간파하고 해결책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서준은 그저 지훈이 기계에 관심이 많은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게 어디냐? 그럼 토요일 오전에 보는 거다. 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지훈은 다시 한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누군가와 미래를 약속한다는 감각은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다. 어쩌면 학교 생활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아주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평화는 유리처럼 연약했다. 오후교시 체육시간. 종목은 축구였다. 학생들은 실력에 따라 두 팀으로 나뉘었고 운동신경이 둔한 서준과 지우는 자연스럽게 같은 팀이 되었다. 상대팀에는 당연하게도 박태민과 그의 친구들이 속해 있었다. 경기는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태민은 뛰어난 실력으로 경기장을 지배하며 연이어 골을 넣었다. 그는 골을 넣을 때마다 지훈과 서준이 있는 쪽을 보며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문제는 경기 종료 직전에 터졌다. 공이 서준에게 굴러왔다. 서준은 당황하며 공을 걷어내려 했지만 그 순간 태민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들었다. 태민의 목적은 공이 아니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의 발을 서준의 발목 사이에 집어넣었다. 서준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경기장에는 둔탁한 마찰음이 울렸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태민은 과장된 몸짓으로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뭐야.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네. 진짜 몸치 아니야. 태민의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몇몇 학생들도 안타까운 시선보다는 재밌는 구경거리를 본다는 듯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체육 선생은 그저 괜찮냐 일어나 하고 무심하게 외칠 뿐이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귓께는 서준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태민 무리의 비웃음 소리가 뒤엉켜 맴돌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심장에서부터 끓어올랐다. 언제나처럼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자신을 향한 조롱은 익숙했다. 하지만 서준은 달랐다. 서준은 자신 때문에 자신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 박태민은 지훈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 공격한 것이다. 지훈은 움직였다. 그는 태민 무리의 시선을 뚫고 넘어진 서준에게 다가갔다. 서준아, 괜찮아. 발목이 좀 아프네. 괜찮아. 그냥 좀 삔 것 같아. 서준은 고통 속에서도 애써 웃어 보였다. 지훈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태민을 돌아보았다. 지훈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듯한 차가운 섬광이었다. 태민은 자신을 쳐다보는 지훈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뭘 봐, 내 친구나 잘 챙겨. 저런 군뱅이랑 친구하는 너도 참 대단하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준을 부축해 보건실로 향했다. 보건교사는 서준의 발목에 얼음찜질을 해주며 며칠간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보건실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다, 지훈아. 나 때문에 너까지 괜히. 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내 탓 아니야. 지훈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태민께 원래 저래. 그냥 무시해. 상대해서 좋을 거 없어. 서준은 지훈을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무시하라고 언제까지 자신을 짓밟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일한 빛을 꺼뜨리려는 자들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 방패 뒤에 숨어 세상을 관찰하는 것은 이제 끝이다. 관찰자에게는 보이지 않던 첫 번째 균열이 그의 세계에 생겨났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니터에는 퀀텀 립사의 복잡한 코드 대신 명성고등학교의 내부 네트워크 관리자 페이지가 띄워져 있었다. 일반 학생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는 단 몇 분 만에 학교 서버의 허술한 방화벽을 우회하고 최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학생 데이터베이스 교직원 인사기록, CCTV, 영상기록, 저장소. 학교의 모든 정보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검색창에 세 글자를 입력했다.
박다에민. 수많은 정보가 화면 위로 쏟아져 나왔다. 그의 성적표 수상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까지.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마치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그는 먹잇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태민은 완벽해 보이는 성적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약점과 균열이 있기 마련이다. 그는 박태민의 지난 시험 답안지와 교사들의 채점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따다닥, 따다다닥. 밤이 깊어질수록 키보드 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그 소리는 더 이상 해방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소리였다. 보이지 않는 소년의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서준의 발목은 부기가 빠져 한결 나아졌지만 학교의 공기는 여전히 하당랭했다. 지훈은 밤마다 박태민의 뒤를 캐고 있었다. 그의 온라인 활동, SNS, 심지어는 그가 자주 이용하는 게임 사이트의 기록까지. 하지만 태민은 교활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적은 부유하고 인기 많은 모범생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초조해지는 대신 더욱 차분하게 거미줄을 쳤다. 사냥은 인내가 필요한 법이니까. 그러는 사이 명성고 과학경진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학교는 이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우승자에게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엄청난 가산점이 주어졌다. 서준의 모든 희망은 이 대회에 걸려 있었다. 자, 봐봐. 드디어 균형을 잡는다고. 토요일 오전 텅 빈 과학실에서 서준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의 앞에는 두 바퀴로 서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작은 로봇 티키티키가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서준이 밤낮으로 매달린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티키는 몇 초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기 일쑤였다. 내 덕분이야, 지훈아. 난 단순히 자이로 센서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네가 말한 대로 밸런싱 알고리즘의 연산 속도 문제였어. 어떻게 그런 걸 바로 알았어? 서준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지훈은 어젯밤 서준이 보내준 소스코드를 단 10분 만에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수정안을 보내주었다. 서준에게는 며칠 밤을 세워도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었다. 그냥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 지훈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대답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경계했다. 서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로봇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은 지훈의 잿빛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색채였다. 이걸로 월요일에 발표만 잘하면 무조건 우승이야. 정말 고맙다. 친구야. 서준은 지훈의 등을 힘껏 두드렸다. 친구라는 단어가 지훈의 마음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월요일에 성공적인 발표를 기원하며 완성된 로봇을 과학실에 지정된 전시 선반 위에 올려두고 헤어졌다. 과학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과학실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박태민이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서준의 것과 비교될 때마다 교사들이 은근히 서준의 로봇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프로젝트는 아버지가 거금을 주고 사온 비싼 키트를 조립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질투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일요일 오후 모두가 떠난 텅 빈 학교에 박태민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며칠 전 청소부 아주머니의 카트에서 몰래 훔친 과학실 마스터키로 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서준의 로봇 티키였다. 그는 로봇을 무작정 부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더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미리 훔쳐온 지훈의 필통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로봇의 주요 부품을 조심스럽게 해체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메인 회로 기판 위에 준비해온 콜라를 조금 부었다. 끈적한 액체가 복잡한 회로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하면 마치 과부하로 인한 전기 합선처럼 보일 터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훈의 드라이버를 로봇 옆에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놓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월요일 아침 과학경진대회 당일, 서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과학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프로젝트가 놓인 선반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티키가 서준의 로봇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분해된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고 가장 중요한 메인보드는 검게 그을려 있었다. 절망적인 비명에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과학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과학 담당 교사가 소리쳤다. 그때 한 학생이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선생님, 여기 드라이버가. 그것은 지훈의 것이었다. 서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토요일에 지훈이 로봇을 수리할 때 썼던 바로 그 드라이버였다. 그 순간 소란을 듣고 달려온 김미영 선생이 현장을 보았다. 그녀는 망가진 로봇과 지훈의 드라이버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실에 막 들어서는 지훈을 지목했다. 한지훈, 이게 다 내 짓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조사나 질문 따위는 없었다. 그녀에게 지훈은 언제나 문제아였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학생이었다. 아닙니다. 지훈이 낮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묻혔다. 박태민이 슬그머니 다가와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는 척 말했다. 서준아, 힘내. 그러고 보니 토요일에 한지훈이 내 로봇을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긴 하더라. 혹시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닐까?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정황 증거는 완벽하게 그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아프게 박힌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준의 눈빛이었다. 서준은 충격과 혼란에 빠진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로봇이 망가진 자리와 지훈이 마지막으로 회로를 만지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친구의 드라이버를 보았다. 그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왜 그랬어, 지훈아? 서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원망과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 담긴 그 한마디는 수천 개의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해봤자 이 완벽하게 짜인 함정 속에서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유일하게 믿어주길 바랐던 친구조차 등을 돌린 지금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다. 결국 지훈은 교장실로 끌려갔다. 교장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김미영 선생은 옆에서 그를 퇴학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적으로 그에게는 일주일간의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 재발 시에는 퇴학이라는 경고와 함께 지훈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그 모든 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는 텅 빈 복도를 걸어 학교 정문을 나섰다. 정학 처분보다 퇴학의 위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서준의 마지막 눈빛이었다. 자신의 유일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문 앞에 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색빛의 거대한 학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년의 슬픔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관찰자의 시간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박태민의 SNS 프로필 사진을 열었다. 화려한 배경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위선적인 미소를 보며 지훈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늦가을의 바람처럼 차가웠다. 넌 쇼를 원했지, 박태민.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무대를 선물해주마. 그의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복수극의 막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다. 정학 첫날. 한지훈의 방은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년의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차가운 분노와 명석한 두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전쟁지휘 본부 즉 닉스의 성역이 되었다. 창밖은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세대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 빛으로 가득 찬 방 안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준에게 받은 배신감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아픔은 이제 복수를 위한 강철 같은 연료로 변모해 그의 심장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한지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닉스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오차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목표는 두 개였다. 첫째, 박태민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내는 것. 둘째, 부패한 시스템의 상징인 김미영 선생을 끌어내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무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목표는 박태민이었다. 지훈은 이미 그의 신상 정보를 확보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더 깊은 곳 박태민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진실을 원했다. 그는 먼저 태민이 다니는 강남의 최고급 입시학원 프레스티지 아카데미의 서버에 침투했다. 학원의 보안 시스템은 꽤나 견고했지만 닉스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았다. 그는 교묘하게 시스템 관리자의 계정을 훔쳐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박태민의 아버지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표인 박진성 회장이 학원에 정기적으로 거액의 특별 기부금을 낸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이 입금된 시점은 언제나 명성고의 주요 시험 직전이었고 그 직후 태민은 해당 학원에서 제공하는 예상 문제집을 받아갔다. 그 문제집은 놀라울 정도로 실제 시험 문제와 일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였다. 다음은 디지털 발자국 추적이었다. 그는 매력적인 여학생의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태민의 절친한 친구들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교묘하게 태민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너희 태민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뭐야. 지훈의 미끼를 태민의 친구들은 덥석 물었다. 그들은 허영심에 가득 차서 자신들의 리더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다. 태민이가 머리가 좋긴 한데 사실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거든. 걔는 우리랑 태어난 출발선부터가 달라. 맞아. 가끔 시험 같은 건 요령껏 하는 거지. 중요한 건 결과잖아. 지훈은 그 모든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화면 녹화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 즉 로봇 파손의 스모킹 건을 찾아야 했다. 그는 과학실 복도를 비추는 CCTV가 그 주말 동안 공교롭게도 고장났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는 학교의 유지보수 서버 로그를 해킹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일요일 오후 정확히 2시간 동안 CCTV 시스템이 수동으로 비활성화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IP 주소는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위장되어 있었지만 닉스에게 그 정도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그는 디지털의 실타래를 끈기 있게 풀어나갔고 마침내 최초의 접속지 IP 주소를 찾아냈다. 박태민이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청담동의 한 고급 PC방이었다. 태민이 직접 로봇을 망가뜨리는 영상은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그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태민에 대한 증거 수집을 마친 지훈은 두 번째 목표로 넘어갔다. 김미영 선생. 자신을 부당하게 판단하고 나락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는
교육청의 공식 문서 양식으로 위장한 정교한 피싱 이메일을 김 선생에게 보냈다. 2025학년도 교원평가 관련 긴급 설문조사라는 제목이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첨부 파일을 클릭한 순간 김 선생의 개인 컴퓨터에는 닉스가 만든 악성 코드가 조용히 설치되었다. 김 선생의 컴퓨터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지훈은 그녀의 개인 재무 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진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계좌에는 몇몇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박태민의 어머니도 그중 하나였다. 돈은 대여금이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입금 시기와 해당 학생들의 성적 향상 및 교내 수상 기록은 기묘할 정도로 일치했다. 명백한 뇌물 수수였다. 그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돈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긴 이메일들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복사해 두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 증거들을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건 너무 시시하고 파급력도 약했다. 그는 단순한 폭로가 아닌 한편의 장대한 심판극을 원했다. 모든 위선자들이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스스로의 가면을 벗게 만들어야 했다. 완벽한 무대가 필요했다. 그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주 뒤에 열리는 명성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동문학부모 교육청 고위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연중 가장 큰 행사였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박태민은 자랑스러운 올해의 학생상을 수상할 예정이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지훈은 기념식이 열릴 대강당의 시청각 시스템을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 학교의 AV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다.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에서 치명적인 백도어를 발견했다. 그는 그 통로를 이용해 기념식 당일 대강당의 모든 스크린과 스피커를 자신의 통제해 둘 수 있는 코드를 심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한 편의 영상으로 엮기 시작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타임라인 위로 증거들이 차례로 놓였다. 박태민 친구들의 허영심 가득한 채팅 내용, 시험지 유출 정황, CCTV, 로그 기록, 그리고 김미영 선생의 추악한 거래 내역까지. 그는 영상에 극적인 배경음악을 입히고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자막을 추가했다. 영상 파일의 이름은 진실 베리타스이라고 지었다. 정학기간의 마지막 날 밤이었다. 지훈은 의자에 기댄 채 완성된 영상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박태민과 김미영 선생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는 증거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지훈은 책상 위의 달력을 보았다. 개교 기념일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완벽한 체스판이 짜였다. 모든 말들은 제자리에 놓였다. 이제 왕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 함 대신 피할 수 없는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자의 비장함이 가득했다. 모두가 외면했던 진실의 심판관. 그 역할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소년 한지훈이 아닌 해커 닉스의 몫이었다. 일주일간의 정학이 끝나고 지훈은 다시 명성고의 교문을 넘었다. 학교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학교가 그를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존재감 없는 최하위권이 아니었다. 그는 친구의 소중한 프로젝트를 질투심 때문에 망가뜨린 파괴자이자 공식적인 문제아였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은 보란듯이 길을 비키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선생들은 그를 못 본 척하거나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서준의 외면만큼 아프지는 않았다.
교실에서 눈이 마주친 순간 서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차가운 거절은 지훈의 심장에 박힌 얼음 파편처럼 시리고 아팠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려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했다. 이 썩어빠진 위계 질서와 거짓된 평화를 부수기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아주 만약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친구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개교 기념일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지훈에게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었다. 대강당의 시청각 시스템에 심어둔 코드가 외부의 최종 보안 점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방과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떠나고 학교가 어둠에 잠길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밤 8시, 그는 유령처럼 조용히 대강당으로 향했다. 거대한 강당은 텅 비어 있었고 무대 위에는 내일의 행사를 위해 단상이 꾸며져 있었다. 그는 곧장 무대 뒤편에 방송실로 들어갔다. 낮에 미리 확인해둔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것이다. 그는 방송실의 메인 콘솔에 자신의 USB를 꽂고 최종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모니터에 수많은 코드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행히 그가 심어둔 베리타스 프로그램은 다른 시스템과 충돌 없이 완벽하게 잠복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봐야지. 내일 아침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 학교의 IT 관리자인 박 기사였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재빨리 USB를 뽑고 방송실 구석에 낡은 장비 보관함 안으로 몸을 숨겼다. 좁고 먼지 쌓인 공간에서 그는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박 기사가 들어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내일 행사를 위해 시스템 전체 점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지훈은 보관함의 좁은 틈으로 모니터 화면을 지켜보았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시스템 점검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갔다. 98%, 99%, 그리고 100%가 되었을 때 화면에 작은 경고창이 하나 떴다. 경고 식별되지 않은 스크립트 베리타스타 NX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입니다. 지훈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끝인가? 하지만 박 기사는 경고창을 보더니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에이, 또 이 스마트 조명 시스템 오류네. 새로 설치한 뒤로 자꾸 잡다한 버그가 생긴다니까. 그는 귀찮다는 듯이 경고 무시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리고는 몇 가지를 더 확인한 뒤 불을 끄고 방송실을 나갔다. 지훈은 박 기사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10분 넘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보관함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안도의 한숨 대신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에 앉아 베리타스 영상 파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영상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재생될 것이다. 박태민과 김미영 선생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 순간 한 줄기 의심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이것이 과연 정의일까? 아니면 그저 한 소년의 치졸한 복수일까? 자신의 힘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그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 그는 모니터 옆에 붙여둔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았다. 작년 학교 축제 때 서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어깨동무를 하며 환하게 웃는 서준의 모습. 그는 이 단순한 우정을 잃었다. 자신을 유일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던 친구를.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영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서준이 돌아올까? 오히려 모든 것을 조종한 괴물로 자신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박태민의 비열한 미소와 서준의 절망적인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김 선생의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지금의 평화는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진실이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평화보다는 나았다. 상처에는 소독이 필요하고 골마 터진 상처는 도려내야만 한다. 그것이 자신이 아니 닉스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는 마지막 코딩 작업에 들어갔다. 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단순한 타이머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다중 트리거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회자가 박태민의 이름을 호명하고 무대 위에 특정 조명이 켜지며 단상의 마이크가 활성화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스크린이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올 것이다. 설사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를 끄거나 인터넷을 차단해도 이미 학교 서버 깊숙한 곳에 심어진 독립형 프로그램이 임무를 완수할 터였다. 그는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 마침내 개교 기념일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마치 곧 쏟아질 폭우를 머금은 것처럼 잔뜩 찌푸려 있었다. 지우는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왜소하고 조용한 학생 한지훈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차갑고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가방을 메고 방문을 나섰다. 거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남겨둔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그는 교문을 통과해 수많은 학생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다. 이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보이지 않는 소년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 것이다. 폭풍을 몰고 온 이름 없는 전령처럼 그는 조용히 대강당으로 향했다. 명성고등학교 대강당은 개교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학생들 기대에 찬 학부모들 무게감 있는 동문들과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공기는 설렘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기계 속의 유령처럼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차갑고 이성적인 눈으로 관찰했다. 맨 앞줄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박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부유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환심을 사려는 듯 미소를 뿌리고 있는 김미영 선생의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학생들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서준이 보였다. 어딘가 상실감에 빠진 듯한 굳은 표정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기념식은 교장의 지루한 연설로 시작되었다. 그는 명성고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정직 성실과 같은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 위선적인 단어들이 강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지훈은 역겨움을 느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장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직접 만든 무선 킬 스위치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심장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리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몇 개의 상이 수여되고 몇 개의 축사가 이어졌다.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교장이 한껏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대망의 2015학년도 올해의 학생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뛰어난 학업 성취와 모범적인 품성,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학생입니다. 2학년 박태민 군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수백 명의 시선을 즐기며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김미영 선생은 마치 자신의 아들이 상을 받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태민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서 수상 소감을 말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대강당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당은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다. 단 무대 위에 조명만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체 안치실의 불빛처럼 차갑고 창백한 흰색으로 바뀌어 어둠 속에 선 박태민의 모습을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비추었다. 그의 등 뒤 학교의 엠블럼이 떠있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은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웅하하는 낮은 기계음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변조된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야기에는 언제나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시작되었다. 베리타스가 재생된 것이다.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고 거대한 스크린 위의 이미지는 날카로웠다. 첫 화면은 박태민의 친구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다. 그의 부정행위를 자랑하고 평범한 학생들을 서민이라 비하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당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화면은 곧바로 태민의 완벽한 성적표와 그가 다니던 학원에서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나란히 보여주었다. 날짜와 내용이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다. 그리고 마침내 로봇 파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주말 동안 과학실 복도에 CCTV가 꺼졌던 기록, 그리고 그 접속 IP가 박태민이 자주 가던 PC방으로 추적되는 과정이 지도와 함께 나타났다. 강당은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선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영상의 초점은 다음 목표로 넘어갔다. 김미영 선생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은행 거래 내역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박태민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러 학부모로부터 받은 거액의 입금 내역과 돈을 대가로 성적과 수상을 약속하는 이메일 내용이 화면을 뒤덮었다. 혼돈이 강당을 지배했다. 무대 위에 얼어붙어 있던 박태민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관중석에 앉은 부모님을 필사적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들 역시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김미영 선생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교장과 다른 교사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그들은 허둥지둥 방송실로 달려가며 시스템을 끄려 했지만 모든 제어권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난 후였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혹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무대 위에 박태민을 번갈아 보았다. 충격, 혼란,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깨달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관중석을 훑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한지훈이었다. 맨 뒷자리의 어둠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창조한 혼돈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허한 안도감만이 존재했다. 정의는 비록 파괴적인 방식으로나마 집행되었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은 다시 검게 변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위에 하얀색의 명조체 문장이 떠올랐다. 소란스러웠던 강당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 문장을 숨죽여 읽었다. 점수는 학생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인간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이 아닌 진실에 있습니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대강당의 조명이 천천히 다시 켜졌다. 혼돈의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사들과 경비원들이 무대와 방송실을 향해 달려가는 혼란의 틈 속에서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대강당의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텅 빈 복도를 걷는 그의 등 뒤로 강당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호수에 돌을 던졌다. 이제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차례였다.
지우는 학교 건물을 빠져나와 잿빛 하늘 아래로 섰다. 모든 것을 바꾼 한 소년이 다시 세상 속으로 홀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개교 기념일의 그 사건 이후 명성고등학교는 거대한 폭풍에 눈이 되었다. 학교는 며칠간 발칵 뒤집혔다.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기자들이 교문 앞에 진을 쳤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의 운명은 빠르게 결정되었다. 박태민은 모든 교내 수상 기록이 박탈당하고 결국 자퇴 형식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 역시 학원 및 학교와의 부적절한 거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미영 선생은 즉시 파면되었고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가졌던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아무도 성적이나 집안 배경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베리타스 혹은 닉스라 불리는 익명의 해커에 대해 수군거렸다. 그는 어떤 이에겐 정의의 사도였고 어떤 이에겐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영웅 혹은 괴물의 정체가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한지훈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를 향한 노골적인 괴롭힘은 사라졌다. 이제 학생들은 그를 경멸하는 대신 알 수 없는 경외심을 담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지우는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갔다. 그곳은 여전히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가 난간에 기대어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서준이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지훈의 옆에 다가와 섰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준이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난 널 믿었어야 했어. 상황이 아니라 내 친구를 믿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훈아. 난 끔찍한 친구였어. 서준은 고개를 푹 숙였다. 지훈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괜찮아.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직 담담함만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 그 베리타스라는 사람 대체 누구일까? 서준이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지훈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글쎄, 아마 거짓말에 질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대답에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저 조용하고 소심한 친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 비친 지훈은 그는 안개 속에 가려진 거대한 산처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존재였다. 있잖아 지훈아. 넌 내가 알던 애가 맞는 거지. 그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해커닉스의 차가운 미소가 아닌 소년 한지훈의 따뜻한 미소였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깨졌다가 다시 붙었지만 이제는 더 단단하고 진실한 기반 위에 서게 되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방 조종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닉스로서 마지막으로 해커 포럼에 접속했다. 명성고 사건은 이미 언더그라운드 세계에 전설처럼 퍼져 있었고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한 비밀 조직으로부터 그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들의 목적은 정의가 아닌 파괴와 혼돈이었다. 그것은 그의 인성에 대한 마지막 시험대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는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닉스라는 이름으로 포럼의 마지막 게시물을 남겼다. 힘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나의 일은 여기서 끝났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닉스로서 활동했던 모든 디지털 발자국 계정 서버 기록을 지우는 프로그램이었다.
수많은 코드들이 화면 위를 스쳐 지나가며 그의 과거를 지워나갔다. 그는 어둠의 신 닉스의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명성구 2학년 7반의 평범한 수학 시간이었다. 김미영 선생 대신 새로운 젊은 교사는 열정적으로 칠판의 복잡한 수식을 풀어내고 있었다. 자,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다른 풀이 방법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교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였다. 한 손이 조용히 위로 올라갔다. 한지훈이었다. 교사와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그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놀랄 만큼 명료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과시가 아닌 알매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천재 해커닉스가 아니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왕따라는 방패 뒤에 숨지 않아도 안전했다. 그는 그저 한지훈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질문을 마친 그가 자리에 앉자 저편에 앉아있던 서준이 그를 향해 격려가 담긴 미소를 보내왔다.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그날의 잿빛 하늘과는 달리 오늘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극단적인 천재와 극단적인 패배자 사이에 평범하고 진실한 중간 지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의 마음속에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왔다. 소녀는 마침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